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 요새 날이 많이 추운 것 같더라고요. 한겨울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어르신분들, 허리 불편하신 분들은 낙상 위험에 각별히 잘 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드려왔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허리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선생님들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은 제가 편하게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신 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께 허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임상의사로서 허리 척추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방법론 자체에 조금 방법론을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경우를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설명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코끼리를 5cm 떨어져서 보게 10cm 떨어진 위치에서 코끼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 동물이고 코끼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인도하지 못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총명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코끼리를 한 10m쯤 떨어져서 보면은 코끼리가 어떤 동물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판단하는 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방식에서 큰 관점에서 올바른 방식에서 바라볼 때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잘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척추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들이 너무 좁은 부분에서 결론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안 보이고 건전한 건강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리 통증과 전체적인 수명,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질 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고 제가 거의 완료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요. 새해 봄쯤에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나온 내용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허리에 대한 건강 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목으로는 허리에서 보통 여러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허리가 아픈 거는 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리의 범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리랑은 좀 다르고요. 요걸 하나하나 제가 좀 여러분들이 허리라는 문제를 어떤 범위에서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께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토텐님 반갑습니다. 예. 보통 국제통증학회에서는 허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의했는지 여러분들이 무심코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지만 허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이 없으면은 허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시면은 똑같은 허리가 아프단 말이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통증학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부터 엉덩이 주름이 있는 데까지 아주 넓은 부위를 허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생긴 통증을 아예 허리 통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엉덩이 쪽 엉덩이가 불편하고 갈비뼈 아래쪽이 쑤시고 그런 것들도 다 허리 통증, 요통의 범주에 넣어서 의사들이 어떤 연구를 할 때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갈비뼈 아래서부터 엉덩이 주름 위까지의 그 넓은 범위가 불편하신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요통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해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지금도 아주 많은 분들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서 30-40% 3분의 1 정도의 분은 고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환자분들이 고관절이 앞에 붙어 있지 않고 고관절이 뒤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고관절은 정확하게 앞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옆이나 뒤쪽이 아픈 거는 대부분 고관절에 의한 통증의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관절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엉덩이 쪽은 대부분 요통의 범주에 넣어서 해석할 수 있는 곳이어서 요런 전체적인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김재민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살찌고 허리 아파서 몸 움직이기 힘드네요." 말씀 주신 제가 실제로 입원 환자들한테 많이 권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 오래 사는 데 필요한 거는 그러니까 근골격계 내과적 치료가 많이 내분비적 치료, 순환기적 치료, 뇌질환에 대한 치료가 되게 많이 발전하면서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이 120 살까지 사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근골격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는 허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많이 찌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관절이 받아야 할 하중이 커집니다. 오늘 외래에서 진료 보셨던 어르신이신데 77세 70대 중반이셨는데 몸무게가 80kg가 나가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이 좋다고 해서 계속 열심히 운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허리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체중을 유지할 만큼 근력을 유지하시려면은 껍데기 근육은 잘 일어나는데 그분이 과거에 저희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으신 지가 이제 한 5 년, 6년 정도 되신 분이신데 속 근육의 힘은 약하고 체중은 많이 나가고 그걸 감당할 만큼 계속 운동을 하시면 허리 각 마디에 떨어지는 힘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르신이랑 오늘 나눴던 대화입니다. 어르신이 운동을 하는 게 당연히 내분비적으로 유리하고 근감소증을 관리하는 데 유리하고 심혈관계를 관리하는 데 유리하고 정서적으로 장점이 많은 게 맞습니다. 운동이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선생님이 운동을 안 했던 것보다는 과하게라도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았던 건 맞습니다. 운동은 언제나 선인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허리에까지 좋을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허리가 안 아프고 관절이 안 아파야 활동량을 늘리고 운동을 잘 할 수 있어서 몸이 안 늙는 거지. 운동을 한다 통증을 무시하고 불편감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을 하시는 거는 오히려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이랑 나눴던 대화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엔 그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로서 아침 저녁 계속 운동해 주시고 그런 게 꼭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것도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연세가 드신 분이 젊은 사람처럼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해서 성취감을 맛보시면서 지내시려고 하시면은 연세 든 몸이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의미에서 운동, 신체, 나이, 기능을 생각할 때 내 노화를 기준의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해야지 대부분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운동에 대한 어떤 가르침, 운동 요령, 생활 요령 같은 것들은 젊은 사람의 것들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주안점과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의 주안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고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신 분은 살찐 거에 대해서는 요새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살찌고 허리가 아프시면은 보통은 살 빼는 거는 살 빼는 거대로 저는 그냥 비만 주사를 꼭 한번 깊이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몸이 허리도 아프고 활동도 어려우신데 원래 다이어트의 핵심은 체중 조절의 핵심은 식이에 있습니다.
운동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비만 주사도 결국은 식욕 억제랑 관련이 많은 거거든요. 지방을 분해하는 것도 있지만 주 효과는 식욕 억제거든요. 결국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서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는 겁니다. 운동을 못해서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더 훨씬 더 큰 영향은 식이 조절에 있거든요. 근데 이 식이 조절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거 알면서 담배를 펴서 사망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고, 비만이 해롭다는 걸 알면서 식이 조절을 못해서 조기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식습관 조절해라." 뭐 그런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이지만 그런 것들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신 분들은 비만 주사를 일단 살 다이어트 주사를 꼭 한번, 요새 뭐 비교적 안정적이고 부작용이 획기적으로 적은 약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협착증 치료하면서도 체중이 어느 정도 이상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꼭 비만 주사 치료를 저는 권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게 동반이 돼야지. 왜냐하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은 속근육의 힘만 가지고 자기 몸에 감당이 안 됩니다. 겉근육의 힘을 써야지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결국 속근육에 대한 인지를 키우지 못해서 허리가 안 아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살찐 거 자체가, 저는 누르는 하중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살이 찌게 되게 되면은 자기 몸에 대한 체성 감각이 떨어지시고요. 자기 몸에 대한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체조 선수들 외줄타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비대한 사람을 별로 못 보죠. 물론 상대적으로 몸이 비대하지만 균형을 잘 잡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어떤 종목을, 어떤 스포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의 체형이 그 종목의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모를 할 때 안 넘어지게 하는, 씨름을 할 때 체급이 있기도 하지만 뭐 호리호리한 사람이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살이 찐 사람이 몸의 균형을 잘 잡을 수가 없거든요. 잡는데 매우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살이 찌어 있는 몸이 몸의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겉근육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속근육 위주로 몸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살찐 거 자체가 허리를 망가뜨린 요인이 되고요. 허리를 아파서 몸을 못 움직이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기 힘들어서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보통 수명이 짧아지는 효과가 저는 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라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몸을 못 움직이게 되면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커지게 되고요. 심리적으로 우울해져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몸을 못 움직이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혈관계의 문제가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서 못 움직이는 상태는, 저는 통증이 있을 땐 일정 기간 쉬어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통증이 아니라 활동량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나의 이 통증 관리가 내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악영향이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단순히 통증 치료를 하시거나 몸의 움직임을, 활동량을 줄이는 형태로 대응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큰 그림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전화를 받았는데 환자분들은 아픈 거에 너무 집중을 하시는데요. 아픈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가, 제가 환자들한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난 아파서 병원에 왔으니까 안 아프게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원래 의사는 수명을 길게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기 암 치료할 때 지금 안 아픈데 의사가 아프게 수술해서 수명을 늘리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이 협착이나 허리 통증에서 활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는 어쩌면은 뭐 어떤 암만큼이나 수명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활동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면 심장 문제가 안 돼서 심장 문제로 돌아가시지 않으실 분이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심장 문제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분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병으로 나오겠고 사망 통계에는 그렇게 잡히겠지만 실은 허리 통증 내지는 협착증이 이분의 실질적인 사망 원인, 교정할 수 있었던 사망 원인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요새는 심장 질환이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잘 케어를 받고 계세요. 순환기 질환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은 내 시기도 영향을 좀 미치긴 하지만 약물 치료가 워낙 발달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최선에 가까운 치료를 약으로 하실 수 있는 걸로 최선에 가까운 치료를 받고 계시거든요. 한국이 최첨단 의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환자분께서 아파서 못 움직인다고 활동을 줄여버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는 실질적으로 자기 수명을 웬만한 암만큼이나 줄여버릴 수 있는 행위거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김재민 님은 연세가 좀 되셨거나 그 기간이 좀 몸이 활동량이 줄어든 지가 일정 시간 이상 줄어드셨다면은 척추 전문가한테 척추 진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고요. 플라워 님이 주셨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길을 오래 걸을 때가 자주 있는데 비만 주사를 맞아도 괜찮을까요? 보통은 그러니까 72시간 단식을 하기도 합니다. 72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하고 뭐 1일 1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길이를 거르는 거니까 비만 주사는 그냥 체중이 많이 나갈 때 맞는 주사지 길이를 많이 거르고 적게 거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몸이 비대하시고 내가 내 몸을 그러니까 뭐 BMI상 어느 정도 이상 나오시고 내가 내 몸을 다르게 좀 버거우신 체중이 나가신다면은 체중을 빼시는 게 체중이 줄어드는 게 수명을 늘립니다. 보통은 여러 전문가분께서 여기 나와서도 많이 말씀 주셨겠지만 비만 주사 중에 어떤 건 수명을 늘린다는 결과 대규모 임상 결과도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런 식의 호의적인 연구 결과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신다면은 비만 주사를 맞는 걸 전문가랑 상의하셔서 꼭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이랑 그러니까 예뻐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생존이랑 관련이 있고요. 삶의 질, 수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보통은 통증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통증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생기는 거지 통증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근데 우리가 동물적으로는 감정적으로는 통증이 있으면은 걱정이 되게 우리가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인간이 유인원에서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진화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우리가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을 때 느끼는 감정은 현대인이나 원시인이나 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픈 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현대인이랑 원시인이랑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통증은 상태 변화를 표현하는 거지 상태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환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많이 아프면 심각하다. 많이 아프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내려버리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게 심각하다고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해버리는 것 자체가 통증을 더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 책에 나와 있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가 불편해서 그 부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에 감각이 생겨요. 제가 방금도 쇼츠에서 흑백 요리사 셀럽이니까 말씀드렸겠죠. 안성재 셰프님이 음식을 잘 느끼려고 노력을 했더니 혀의 감각이 예민해지더라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픈지
예민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면은 통증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 통증에 민감해지게 되면은 다른 체성 감각들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앉고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거는 몸 전체에서 느껴지는 균형 감각, 우리 몸의 여러 군데에선 인대의 늘어남과 이완됨, 근육의 힘에 들어가 있음, 체중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건지, 이런 복잡한 체성 감각들을 머리에서, 그건 팔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에서 소화해서 어떤 식으로 재처리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동할지를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건데, 그런 체성 감각들이 떨어집니다. 즉 뭐 쉽게 얘기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그리고 만성 통증 회로는 우울증과 머리 브레인에서 같은 회로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예민해지게 되면은 머리가 늙어버리게 되고요. 몸의 체성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기 수명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통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책에도 쓴 말이, 통증을 호기심으로 바꿔서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덜 불편한 건지 내 자신을 잘 관리하는 창으로 써야지, 이거를 섣불리 의사가 아닌데 원인을 단정해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 거는 상처를 비비는 행위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대부분의 진통제는 머리에 작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치료제라고 처방을 하고 처방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면 통증을 더 잘 느끼게 되겠죠. 그건 치료제랑 반대입니다. 통증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약물을 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모두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아파지는지 생각을 하고, 내 몸의 통각뿐만 아니라 내 몸의 체성 감각들을 잘 느껴서 통증이 내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만드는, 그거 자체가 치료제이고, 그런 치료적인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생활화하실 수 있어야지, 연세가 드셔서 몸이 노화가 되면은 누구나 통증이 계속 생기게 되는데, 보통 이게 통증에 오래 고민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 "내 몸의 반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근데 생물학적으로 내 몸의 반이 어떤 통증 기전에서 연관이 없거든요. 왜 뇌에서 혈관이 터지거나 그러면 반신불수되는 경우는 있지만, 사지에서 느끼는, 말초에서 느끼는 통증은 그런 식으로 내 몸의 밤에 통증이 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내 몸의 반쪽에서 어느 부위와 어느 부위가 아프니까 내 몸은 전체적으로 다, 내 몸의 반은 다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통증인지 자꾸 느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내가 상처 난 데를 계속 칼로 긁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증에 민감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통증을 느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어떤 종류의 통증도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근골격의 통증은 휴식을 하게 되면 휴식하는 시간은 무조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정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러니까 왜냐면 힘을 안 받으면 구조적 파괴는 진행하지 않거든요. 근데 구조적 파괴가 진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더 느낀다는 거는 여러분의 심리적인 예민도나 그런 거랑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자기 통증을 좀 바라보시는 그런 자세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관리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프면 걱정이 돼요. 근데 저는 그 걱정을 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르려고 노력하고, 이 통증에 해당하는 구조적인 설명을 잘 이해하면은 휴식을 하면 나아질 거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객관적인 믿음을 가져서 통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 건강 관리에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랜님이 질문 주셨네요. 1 년에 한두 번 정도 응급실 가야 될 정도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가 아픈데 응급실 MRI 검사도 했는데 4-5번 허리 척추에 디스크가 있긴 한데 심하지는 않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곧 유방암으로 항암을 4번 해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통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겪는 내용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으론 20 대도 배에 힘을 빼고 무거운 물건 들면 허리가 아프겠죠? 배에 힘 빼고 한 10 킬로짜리 물건을 들어 버리면 20대 디스크가 생생하고 멀쩡하신 분들도 물건 들면 허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픈 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은 여러분들이 겪는 통증 중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겪는 통증 중에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떨어져서 느끼는 통증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신경이 눌렸던 흔적으로 생기는 만성 통증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신경이 누르고 있는 상태 때문에 아프신 분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신경이 누르고 있는 순간 때문에 아픈 건 대부분 어떤 양상을 띠냐면요. 하지 기준으로는 엉덩이부터 종아리까지 저린데 엉덩이가 확실히 더 아픈 양상이 나타나는 게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고 있는 통증이고요. 대부분 그런 통증은 또 높은 확률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더 아픈 요소랑 같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형적인 양상을 띠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즉 대부분의 분들은 몸통에 힘이 떨어져서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허리에 과도한 충격을 전달하면서 아파지시는 거세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뭐 요그레 님이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그림 가지고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부탁드릴게요. 환자분들은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허리가 아픈 거는 결과에 가깝지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은 보시는 것처럼 환자분들이 제일 착각하시는 거는 허리뼈가 몸통의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즉 무슨 뜻이냐면 실은 그런데 허리뼈는 몸에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근데 머리랑 팔은 자기 체중의 20% 정도 나가면서 이게 앞에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 힘이 잘 버텨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직립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속근육, 복횡근이 잘 받쳐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 균형 잡으려면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양발로 쓰는 것도 양쪽이 뼈로 돼 있어도 균형 잡기 어려운데 이 인체의 모양을 보면 뒤쪽은 뼈로 돼 있는데 앞쪽은 넓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균형 잡기 되게 어렵겠죠? 균형 잡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아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쓰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고요. 거의 성인이 다 돼서야 안정감이 상당히 있는, 성인이 아니라 5, 6, 7, 8세는 정도는 돼야지 안정감이 상당히 있는 걸음걸이가 가능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이 뼈에서 느껴지는 뼈의 이 근육과 인대에 있는 이 센서들에서 오는 정보랑 이 근육에서 느껴지는, 근육에서 받쳐주는 힘과 이 근육에서 느껴지는 센서를 브레인, 머리에서 잘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통합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걷고 앉고 서는 과정에서 허리에 과도한 힘을 전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쪽에서 이 받쳐주는 힘과 이 머리의 역할, 브레인의 역할을 무시하고 허리만 들여다보고 치료를 해서는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코끼리는 다리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코끼리 다리밖에 안 보이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코끼리를 판단하면은 코끼리의 가는 방향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그랜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몸에 힘이 떨어지고 우울해,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게 통증이 생기거나 만성 우울증이 생기시거나 몸에 체력이 떨어지면은 복행근도 떨어질 뿐더러 머리에서 체성 감각이 떨어집니다. 내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이렇게 되면은 허리에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허리가 이상하게 꺾이고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원래 이거 협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 허리 통증에 대해서 "나는 잘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아파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힘을 받아야 조직이 망가질 거 아니에요. 조직이 망가지는 순간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조직이 망가지는 거는 부적절한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꾸부정한데 꾸부정한지를 못 느끼고 내가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걸 못 느끼는 순간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져서 아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그레 님은 제가 뭐 책이 나오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면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리는 태극권 같이 몸의 균형 감각을 잘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동작을 차분하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왜 아픈지 모르고 아프신 분들은 내가 의도한 자리에 힘을 줄 능력까지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노인분들의 이학적 검사를 해 보면은 발가락을 올리라고 하는데 엄지발가락을 올리라고 하는데 다른 발가락을 올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을 올리라고 하는데 발목을 올리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몇 번 하다 보면 엄지발가락을 올리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게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그냥 부주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의학적으로는 피질의 둔막, 코르티컬 스머징이라고 부르거든요. 대뇌에서 내가 어디를 움직여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뇌가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통증이 있으면서 우울하시면서 활동량이 줄어들어 버리면은 균형 감각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몸의 체성 감각이 떨어져서 내가 허리에 무리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기가 어려워지시게 되세요. 그래서 요구레 님은 혹시 우울증적 소인이 있는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울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가 음상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은 원래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분들은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환자분들 입장에서 치료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중요하신 거고 실질적으로는 증상의 캐릭터가 더 중요합니다. 증상의 캐릭터에 대한 의미가 중요하고 그게 임상 의사들이 필요한 이 의미이긴 한데 우울감을 느끼시면 우울증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몸의 감각, 체성 감각을 덜 떨어뜨리는 길이고 내 몸의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우려하시거나 그런 것들을 줄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활동량을 어느 정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몸에 근력 운동이 아니라 안 아팠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몸의 균형 감각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뭐 요그레 님처럼 만성 질환으로 몸에 근력이 빠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1 년에 한두 번씩 허리가 그렇게 과도한 힘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환자분이 체성 감각이 떨어지고 있고 환자분이 노쇠해지고 있는 증거라고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아톰 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오전에 일할 때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많이 뻐근해요. 그냥 하루 일과가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허리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공장 현장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일단은 보통 환자분 일 자체가 환자분의 현재 몸 컨디션에서는 환자분한테 무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만성적인 불편감들이 쌓여서
협착으로 결국 진화하게 되는 걸 가능성이 매우 크세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업 강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코어에 대한 인지가 좋아지면은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대부분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리면은 "난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걸 신경을 쓰셔야지 일을 오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느끼면서 장기간 일을 하시게 되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협착이 생기시게 되고요. 그 협착이 단순히 아프고 수술하고 잊어먹는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수명을 줄이게 됩니다. 제가 그냥 비근한 말로 말씀을 드리고 좀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암을 걸리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래 사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일을 할 때 오후에 뻐근한 일이 자꾸 생기시면은 그 증상이 안 나타나도록 관리를 하셔야 오래 삽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참고 일하다가는 삶의 질이 떨어지시고 수명이 줄어들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 통증을 단순히 아픈 문제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안 아프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80 세까지 90 세까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면은 처음에 아주 작은 노력으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경을 안 쓰시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니까 적절한 대처가 힘들어지시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도 몸을 이완하시고 자연스럽게 뭐 태극과 같은 운동도 좋으시고요. 어 작업 강도의 작업 환경도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코어 인지 제가 제가 할 거니까 코어 인지를 향상시켜서 내가 작업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는지를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시면서 노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쉬면서 그렇게 하는 거랑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재활을 하시면서 일하는 게 진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서 하는 재활은 저는 그게 실제 재활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 속에서 재활적인 요소, 호흡 조절, 균형 감각, 안 아프게 움직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일 작업 시간과 내 휴식을 잘 교차해서 안 아프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런 식의 체계적인 관리가 여러분이 나중에 저를 병원에서 안 만나게 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령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드리던 말씀을 조금 더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가까이서 봐서는 알 수가 없이 코끼리를 멀리서 봐야 되게 됩니다. 즉 허리에도 똑같은 내용이 통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허리가 아프다고 요 뒤쪽에 있는 허리뼈만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강해져도 여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허리뼈는 견딜 수가 없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 근육을 다 걷어내고 났을 때는 상체에 9kg의 힘만 강해도 허리뼈가 다 무너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열심히 쳐다보고 열심히 강화하고 열심히 좋은 주사를 맞고 좋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저 코끼리 다리가 코끼리가 어 독약을 먹으면은 코끼리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코끼리는 죽을 거 아니에요. 다리만 보고 코끼리 건강 상태를 알 수는 없겠죠. 다른 얼굴 상태도 봐야 되고 코끼리 시기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허리만 바라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걷는 방식 메커니즘 자체가 이 척추뼈와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근육과 머리, 뇌가 같이 조절이 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수동 시스템, 그리고 이걸 능동 시스템, 이걸 균형 감각 조절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허리뼈에 흔들림이나 어긋남이 있을 때 이거를 능동 시스템을 잘 조절하고 균형 감각 시스템을 잘 조절해서 이걸 더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허리에 나사못을 박는 식으로 이걸 묶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일시적으로는 해결된 부분처럼 느껴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신경 조절 시스템과 능동 시스템의 개선이 없으면은 또 다른,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상의사로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서 허리뼈가 정말 많이 형편없이 휘어 있으시고 흔들리고 닳아 있지만 균형을 잘 잡고 건전하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뼈가 좋아서 잘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연세는 드셨지만 능동 시스템과 신경 조절 시스템이 약해진 허리뼈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생활을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체성 감각,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증을 어떻게 내가 잘 이해하는 건전한 통합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이 신경 조절 시스템이 균형 감각을 의미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꾸부정하게 걷다 보면은 점점 더 꾸부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꾸부정하신 환자분들은 꾸부정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적응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꾸부정해지면 꾸부정해진 상태가 정상인 상태로 간주를 하고 그 상태에서 밸런스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꾸부정한데 꾸부정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건전한 상식을 가지시고 내가 지속 가능한 상태에서 내 몸의 균형 감각을 잘 느끼고 밸런스를 잘 잡는 생활 방식을 익혀가는 게 중요하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몸을 강화하시는 거는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뭐 책에서 지금 할 내용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한데 세 가지 측면에서 그냥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허리라는 게 허리뼈가 증상은 우리가 허리뼈에서 나타나고 신경이 눌리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실은 이 우리가 안정적인 보행의 요소는 허리가 안 아파지기 위한 전 단계에서는 이 속근육의 인지와 뭐 뇌에 의한 균형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허리가 안 아프고 싶으면 속근육에 대한 인지와 뇌에 대한 조절 시스템을 잘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어 기존에 통증은 줄이고 강화한다라는 식의 재활은 이미 조금 메인 요새는 약간 과거의 개념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인지기능 재활인데요. 강화하는 게 아니라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42.19를 뛰는 마라토너에 달리는 폼을 봐도 어떤 사람은 폼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마라톤을 더 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뛰는데 오래 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가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실은 맞는 겁니다, 실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프지 않은 거지, 연세 드시고 노쇠한 분들의 움직임을 보면 되게 급하고 되게 딱딱하고 되게 빠릅니다. 근데 이게 급하고 딱딱하고 빠른 게 잘못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스트레칭이 중요한 거고, 태극근과 같이 정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고, 호흡 훈련 같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훈련이 어르신들한테 더 필요한 운동이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코어를 강화하는 플랭크, 스쿼트 뭐 그런 것들은 중요도에서 훨씬 더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젊은 사람한테 적용되는 이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활에서는 인지 기능적인 재활을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허리의 해부학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허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협착은 기본적으로는 마모가 단순한 마모가 아닙니다. 보통은 많이 쓴다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망가지는 거고요. 다른 관절들은 고정된 자세로 있다고 망가지는 요소가 매우 적습니다, 보통은. 물론 다른 관절들도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 자체도 관절의 위험을 부르긴 하지만 그 정도는 허리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허리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디스크 자체가 혈류를 못 받기 때문에 압력 변화에 의해서 펌핑하는 힘으로 확산에 의해서 영양 공급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한 달 누워 있으면 디스크가 다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30 분만 앉아 있어도 허리의 인대들이 내가 앉아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게 정상적인 밸런스라고 착각을 하면서 허리의 또 다른 밸런스를 잡아서 허리를 더 망가뜨린 방식으로 우리 몸은 변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적 편향에 가까운 균형 자세가 중요한 것이 우람한 근육은 균형 잡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에 울퉁불퉁한 사람이 균형 잡는 운동 잘하는 거 본 적 없죠? 근육을 기르면 허리엔 해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야지 허리가 안 망가지는 거지 허리 재활에서 몸짱을 운운하는 거는 재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소산이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필 님이 질문 주셨네요. 허리가 아파진 후로 식곤증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연관이 있나요? 예전은 졸립다 정도였는데 이제 과식하기 힘들 정도로 졸음이 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졸음이 오는 게 별로 해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많이 아프신 분들은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주무시기 때문에 뭐 식사를 하시고 잠이 잘 올 수 있다는 거는 별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단지 이렇게 잠을 식곤증에서 많이 주무셔서 체중이 느셨다면은 그거는 비만 주사 같은 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진 이후로 활동량이 줄어들었으면은 줄어드는 게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근본적인 추세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과식은 건강에 좋지 않고요. 많은 경우는 허리가 아파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해서 밥을 먹으면서 많이 먹은 스트레스를 풀다 보니 체중이 늘면서 점점 더 활동량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그리고 계실 가능성이 커서 비만 치료랑 허리에 대한 추세적으로 증가하시는 거면 전문적인 진료를 꼭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은성 님입니다. 어깨가 한쪽만 내려왔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교정이 가능한가요? 환자분들이 많이 잘못 착각하시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를 착각하는 겁니다. 협착증이면 허리가 숙여져요. 그럼 허리를 안 숙이면 협착증이 안 올까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협착증의 결과로 허리가 숙여지는데 허리를 억지로 안 숙이면 협착증이 안 오지 않겠죠. 오히려 협착이 왔는데 허리를 억지로 피면은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집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어깨가 한쪽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면 문제인 거지 허리가 한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 자체가 일단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척추측만은 환자분께서 어깨가 한 20-30도 휜 거 아니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척추측만이 연소성 척추측만에서 40도 이하는 수술을 안 하고요. 40도 이상을 40도 정도 된다고 해도 성장이 다 끝나면 수술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가 아파진 부위가 생기면은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통증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걸 그러니까 물론 똑바로 서 있는 게 조금 더 좋은 문제 똑바로 서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인 기계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실은 그거보다 위험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디스크의 내부의 탱, 허리의 불안정성, 보행 자체의 불균형한 밸런스 환자분이 이 척추 측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문제를 생각하고 계신 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오히려
내가 균형 감각을 잘 찾고 잘 걷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활동량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건강상에서 중요한 문제지, 이 휘어 있는 척추뼈를 어떤 식으로 교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거랑 똑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절대 안 나올 문제를 열심히 파서 공부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여서 별로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게 환자분한테 조금 더 좋지, 통증이 없으시다면은 쪼끔 더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피디님이 허락하는 한 제가 몇 가지 질문에 더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미니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초부터 왼쪽 골반부터 발까지 방수통이 심해서 병원을 다녔는데 신경 주사를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인 것 같습니다. 약을 먹으면 방수통이 없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다시 같은 통증. 이럴 때는 1년이고 계속 약을 먹으면서 자세 교정을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사를 많이 맞는 거는 무조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주사를 많이 맞는 거는 무조건 몸에 좋지 않고요. 보통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나의 몸에 영구적인 데미지가 생기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 게 영구적인 데미지냐면은요, 내가 성격적으로 우울해지는 거, 이것도 내 삶의 데미지입니다. 내 삶에 영구적인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주변에서 한번 통증 큰 병 앓고 나시면은 성격이 바뀌는 분들 많이 보시죠? 이렇게 아프고 나서 내가 성격이 바뀌면 네, 나한테 영구적인 데미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다리에 보통 환자분이 지금 발까지라고 그랬는데요. 발까지 그런 거면 약간 영구적인 감각신경 손상이 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원래 신경이 눌릴 때는 골반부터 종아리 정도까지 아픈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골반이 훨씬 더 아프거든요. 근데 발까지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보통 발까지 아프신 분들은 초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엉덩이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고 발에 이상 감각이 생긴 경우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그럼 감각신경 변성이 이미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오래 하시게 되면은 뭐 이거 자체는 그냥 계속 끌고 가는 증상으로 남으실 가능성이 크세요. 그래서 이게 약간 영구적인 손상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세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동적인 자세 교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자세가 좋아져야지 자세가 좋아지는 거고요. 내가 걸을 때 움직일 때 동적인 환경에서 자세가 좋아져야지 자세가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움직일 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움직일 때 아픈 건데 정적인 자세 교정을 백날 해봤자 동적인 자세 교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동적인 자세 교정은 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져야 되는 거여서 환자분이 자세 교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바라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1년 동안 계속 약을 먹으면서 내가 내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활동량이 유지가 되고 계시다면은 이 치료를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2차적인 치료 시기를 놓침으로써 얻는 해악이 적으실 텐데, 내가 평균보다 부족한 활동량을 유지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시는 거라면은 그 기간 동안 환자분의 수명은 짧아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이게 내가 걷고 있는 이 치료가 지속 가능한 치료인지 지속 가능한 치료가 아니신지를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꼭 동적인 자세 교정이 중요한 거지 정적인 자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한 자세로 같이 있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체성 감각, 균형 감각을 잘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를 한이미니 님한테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